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선거 이야기를 또 계속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큰 국면을 보면은 이번 선거의 의미라든지 여론의 대세라든지 이런 크게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자유통일당 입장이 아니라 크게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야권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태는 주로 예를 들면 요새 일각에서 나오는 선거 연기한다는 그런 기획도 있는 것 같고, 뭐 비상조치 뭐 이런 그럼 뭐 폐렴이 지금 줄어들면 그런 일말은 안 나오겠지. 네, 그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드루킹 같은 걸 수백 개 수십 개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또 사전 투표 여기에서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제 참관을 막 갖다 붙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불법입니다만은 입구에서 지키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자유 투사들이 사전 투표를 다 지키고 우리는 사전 투표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불상사가 나거나 이런 그래 해가지고 투표 자체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뭐 북한에서 무슨 일을 벌였거나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과반수는 충분히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말이죠. 야권이 합쳐가지고 과반수. 근데 이제 그 외부에서 벌어진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 선생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저기 가서 그 평화열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북경에서 평화열차라는 이름의 열차를 이렇게 띄우기로 하고 뺑 돌아와서 단동을 거쳐 신우주를 거쳐서 진남포에서 개성으로 와서 도라산까지 오는 기획이에요. 그럼 북한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개성에 왔을 때 김정은이가 나와서 격려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굉장한 북풍 아닙니까? 옛날 북풍 뭐 거기서 총 한번 쏴주라 하는 정도가 아닌데 근데 이 계획이 폐렴 때문에 다 무효가 됐어요. 근데 원래 이것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른 데 불화를 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걸 불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그 쪼르르 그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폭로를 했는데 근데 그게 원천 무효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것을 뭘 벌리는 방법. 예를 들면 세 분리하다면 김정은이가 뭐 갑작스럽게 휴전선에서 만나자는 거 뭐 이런 해프닝을 벌일까봐 그게 두렵고 트럼프는 안 할 겁니다. 안 한다고. 트럼프는 안 할 테니까 그런 것에 국민이 홀캉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는 이제 좋게 말해서 덕담인지를 모르나 이겨도 우리가 너무 크게 이기지 말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존 기득권이 있고 크고 그리고 거기서 이겨야만 국회의장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야. 그런 배려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회에서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40, 50석 정도 따면 충분히 미래통합당이 딴 데로 갈지도 모르는 사태를 우리가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을 하되 지금 미래통합당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한다면 3대 악법 하는데 또 지금처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째 죽기 살고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 신분이 깨지는 한이 있다. 돈 못 들 수 있는 결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선거 부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 그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위기감 그런 걸 너무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좌절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자 생활에 올해가 딱 50년째인데요. 그리고 이 선거를 가깝게 본 게 한 3, 40년 되는데 대선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내일 투표. 예. 누가 당선된다 예, 하루 전에 예, 다 알잖아요. 그죠? 다만 97년 대선 때 30만 표로 결정되는 거. 그렇죠. 그때하고 2002년 대선 때 50만 표로 예, 결정될 아슬아슬했죠. 때는 예. 사실은 그 보기 어려웠죠. 함부로 보기 어려웠지만 예, 예. 다른 거는 다 알 수가 있었고. 그런데 총선은 대충 예상이 안 맞아요. 예. 특히 정치부 기자의 예상이 안 맞아요.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 그러니까 85년 2.12 총선 예, 때 급조된 신민당이 제1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선거 운동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동안 신군부 등장 이후 전두환 정권 군부 이후에 눌려 있었던 한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분노가 대폭발한 거라. 예, 예. 그러니까 결정적 선거가 되었고 그 뒤에 선거 몇 차례도 예상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변이 일어날 거로 봐요. 근데 그 이변이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형태의 이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참 집단적인 국민의 선택이 나올 때는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당시에 민한당도 잘 아시겠지만 민한당은 유치송 총재라는 그렇죠. 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점잖은 사람이죠. 아, 젠틀맨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련되고 그렇습니다. 다 점잖은 신사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미로는 분, 이분 제가 돌아가셔서 깎아내리려고 한 거 아니라 촌노인 같고 그렇죠. 털털하고 저 사람이 뭐 민주주의를 알겠나 이렇게 애매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잡잖아요. 종로에서 꽉 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건 정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총선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진 걸 잘못 만들었다든지 하는 이런 훈수 자체가 이게 금방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여론 구조 또한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갤럽이 뭐 저는 신뢰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데 구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 나고 문재인 지지율은 40%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정권의 양대 지지축이 있잖아요. 호남 그리고 화이트 칼라 아닙니까? 사무실 근무자. 네. 화이트 칼라가 정권 지지로 돌았다는 게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가 전체 인구의 30%라고. 30%. 이 기술적으로 합치면 호남 25%, 55%라고. 그러니까 이 구조적 지지를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깰 수 있느냐?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깼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이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렇죠. 바벤사가 하는 포퓰리즘인데 이건 참 저는 좀 조선의 뿌리로서 민족이라는 한은 외경과 존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떤 절망감을 때로 가져요. 외국에 가서 보면 잠깐만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16년을 살았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한 20여 개국 됩니다. 예, 중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냥 막 에집시안, 아르메니안, 뭐 프랑스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단결을 잘 못하고 분열해서 1등이 단결을 하다고 하고 제게 개인적으로 신용을 해갖고 이렇게 소위 사기치거나 그래도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나 같은 가난뱅이 신문쟁이 민주운동가에게도 그러니까 사색당파의 그 가락이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당도 사색당파 아닙니까? 대북, 소북, 뭐 대윤, 소윤 이런 거 앉아서 이것을 참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잘 감당을 못해요. 이승만 정도는 나와야만 이게 그렇죠. 가닥을 잡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여러 가지의 거칠고 야인과 같은 기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적인 모습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많은 군중을 일시거에 동원해 본 사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모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전부 후모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양반의 그 목숨을 내던지는 투착한 정신 이것이 이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사실은 나이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이해찬이가 저를 묶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도 안 쓰고 저는 본업을 건방지지만 본업은 글쟁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예. 아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나서는데 내가 얼마라도 거기에 돕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정광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표나 대중적 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 또 지금 숨어있는 쟁점 하나가 탄핵입니다. 탄핵. 이 탄핵 때는 우리 자유총연맹 현직 총재였지 않습니까? 아니, 탄핵 때. 난 탄핵 때, 당시에는, 그랬군요. 맞죠? 그랬군요. 청와대 물러나서 제가. 그래도 있죠. 탄핵 반대 시위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재판을 받았죠. 강연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탄핵을 덮자고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당 쪽에서 탄핵을 덮자는데 동조할까요? 아니면 탄핵을 가지고 물고 들어올까요? 이 탄핵이 쟁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 총선에서. 나는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이건 장경동 목사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장경동 목사가 싸움을 하다가 집안끼리, 형제끼리 원수처럼 싸움하다가도 적이 나타나면 우선 적부터 처리하고 하자.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인데, 공교롭게 지금 미래통합당 그쪽은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탄핵을 덮자는 사람들이 주력을 잡고,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으로 원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광훈 목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때 제가 그 양반의 발언을 정확하게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표시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쭉 과정을 통해서 탄핵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강하게 탄핵을 반대했으니까. 김문수 우리 김 위원장, 저는 세 사람이 같이 탄핵 반대 그럼요. 시위 현장에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탄핵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해서 최순실이가 JTBC에서 이렇게 쫙 국정농단이 수십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법률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딱 하나가 정유라한테 좀 사주면 어때?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간접적인 뇌물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이가 벌린 것은 그것보다 몇십 배 엄중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10번 당해도 사지. 10번 당해도 삽니다. 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탄핵하는 얘기는 우선 그만두고, 대중연설에서 하는 거지만은, 냉철하게 선거를 봐야 되니까, 적어도 이 나라에 이런 탄핵과 같은 어떤 민주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침묵의 다수로서 이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단순한 박근혜 탄핵으로 모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최대 탄핵시키고 동시에 수감시키고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하고 지금 잠시 나와 있지만은 그리고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시대 한 체제를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전면 승부를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것은 역사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않고 이것을 피해 갔을 때 한국의 우파의 미래가 있느냐? 이 선거에? 아니, 선거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해야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연하게. 선거 때는 잠시 이걸 유보하자는 게 아마.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전략인 것 같고, 자유통일당도 좀 비슷하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이걸 계속 문제 삼을 겁니까? 내세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논리를 가지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같이
합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병이 아니라 통합이 됐지. 예, 합병하면 흡수하는 거니까. 아니, 그쪽에서 기분 나쁘고. 아니, 합당할 수도 있는 거지. 합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합당하자, 이거. 그런데 이제 그게 애매한 거지. 거기에 가락이 세 개가 있잖아요. 가락지가. 조원진이, 홍문종이, 뭐 정준길 변호사 이래서 이게 어디로 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문수 대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또 홍문종 의원은 그 부친이 정광훈 목사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간적 관계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건 조만간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쪽에서 저건 탄핵의 이슈를 가지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탄핵을 가지고 조금 중간에 애매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함. 저는 그런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러러 탄핵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내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것은 미래통합당 내부에 이번 선거 끝나고 개헌하고 내각제 하자는 의도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그전에 그 소위 탄핵 추진파들이 벌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김성태 의원이 야권을 분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그 사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명분이 참 좋았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따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잊어먹고 적어도 명분으로 내가 보수의 분열에 책임을 가졌다. 아, 그랬습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야, 그 김성태 인물이 다르다. 난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통합 문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꼭 시비를 걸리지 않더라도 거기서 잘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 내가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를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개헌론은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저 김무성 쪽에서 했죠. 김무성. 김무성 쪽에서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새로운 정당 통합된 소위 미래통합당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무슨 뭐 홍석천이가 배에 있다는 등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마타토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아주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아마 폭로전 같은 것이 크게 벌어지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최보식 인터뷰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은 무법왕 문재인과 싸우겠다. 당연히 이낙연과 싸우는 게 아니겠다. 당연히 그렇게. 그 설정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거기 앉아서 청운동 1번지에 있는 주민하고 싸움을 해야지 이낙연이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당연히. 청와대가 종로에 있으니까. 동료구 청운동 1번지입니다. 청와대가. 근데